을지로 주식 토크. 안녕하세요. 을지로 주식 토크입니다.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진호 위원님 모셔서 특히 최근에 풍력 관련된 아주 좋은 보고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좀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풍력 산업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 같은 거 가보시면은 많이들 그래도 한두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익숙하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게 풍력산업 같은데, 일단 풍력산업의 밸류체인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식으로 구성을 저희가 좀 큰 그림을 잡으면 좋을까요? 밸류체인을 보면은 좀 크게 봤을 때 디벨로퍼, 네. 터빈사, 네. 그리고 이제 부품사, 기자재 업체라고도 하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디벨로퍼라고 하면은 음. 총 책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건설로 봤었을 땐 시행사입니다. 뭐 펀딩도 하고 입지 조건도 이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정부와도 정책도 이제 다루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해외 기업들이 주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덴마크의 오스테드, 그리고 스페인의 이베르드롤라, 그리고 스웨덴의 바텐폴 등이 있습니다. 뭔가 이름이 어렵네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SK D&D, 뭐 SK 에코플랜트, 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디벨로퍼들이 보통 이것들을 직접 다 만들진 않기 때문에 터빈사에다가 수주를 주게 됩니다. 터빈사가 일단 건설로 들어와서는 사실 이제 시공사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기자재를 다 이제 수주를 주고 가져와서 이제 모든 것을 조립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빈사에는 베스타스, 그리고 GE, 네. 그리고 지멘스 가메사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로 넘어가서는 결국 이제 기자재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뭐 블레이드, 돌아가는 날개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터가 들어가는 나셀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지탱을 해주는 타워가 있을 겁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에는 저희가 익히 아는 CS 윈드, CS 베어링,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이제 풍력 산업도 어떻게 보면 인허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인허가부터 부지 매입을 담당하는 디벨로퍼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풍력을 일으키는 발전기에 관련된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 뭐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풍력 산업 내에서도 디벨로퍼, 터빈사, 기자재 등 각기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 풍력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뭘로 보면 될까요? 지난번에 8월 30일 정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오스테드라는 디벨로퍼가 약 한 23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보면 한 3조 원 정도의 손상차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날 당일에만 사실 이제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25%의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3조 원을 조금 쪼개서 보자면은 먼저 한 1조 원 정도가 이제 ITC 10% 보너스를 못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자 비용이 상승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납기일 지연으로 인한 페널티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ITC 10% 보너스는 사실상 이제 미국산 제품들로만 이루어져야만 이게 받을 수 있는 10% 보너스인데요. 이거 원래 당연히 받기로 되어 있었던 건데 네. 사실 미국산 철강들을 100% 다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사실 이게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손상차손으로 발표를 했고, 이자 비용 올라간 것,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2년 금리가 5%가 넘었죠. 네. 그래서 이자 비용이 높아진 것도 있었고, 납기 지연은 사실 이제 전체 밸류 체인에서 하나의 이제 부품만 이제 쇼티지가 나거나 아니면 납기를 못 맞춘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프로젝트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공급망에 사실 약간 좀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좀 페널티를 크게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들을 포함을 해서 3조 원의 손상차손을 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적인 풍력 산업의 투자 센티먼트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낯설지가 않은 게 제가 담당하는 섹터에서도 최근에 이제 인모드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광역기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국내 아주 피부 미용 관련된 업체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센티멘트가 안 좋은 현상이 있었는데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위원님이 결국은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이 일단 뭐 이제 선도 기업의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전체 센티를 내려간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거 아니면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좀 보시는 거? 어느 정도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죠. 사실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국채금리 2년 금리 기준으로 왜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캐펙스 투자할 때 2년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네. 2년 금리 기준으로 5%가 됐는데 이게 사실 2008년 전에 나왔었던 금리 수준이고 여태까지는 저희가 보지 못했던 구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2008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육상 풍력이 85%가 깔린 게 2008년 이후에 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조달 금리가 0%대를 계속 이제 유지를 하다가 네. 지금에 와서 이제 굉장히 높은 금리를 맞이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부터 금리가 피크아웃을 해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 금리가 괜찮아지는 수준까지 내려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는 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주가는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지. 좀 굉장히 어려운 네. 질문인데요. 사실 뭐 근데 풍력 산업이 네. 막 전체적인 모든 경쟁력을 다 잃었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은 LCOE 저희가 뭐 비용을 보통 이제 에너지원별로 이제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 네. 전체적인 비용, 절대적인 비용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여전히 육상 풍력이 제일 쌉니다. 음. 그 위에 이제 태양광이 있고 그 위에 가스 발전이 있고요. 그 네. 위에 이제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직도 풍력이나 태양광 입장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좀 있는 게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용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좀 뭐 프로젝트들은 좀 지연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로 다시 투자를 시작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들이 있고 또 이제 또 하나는 풍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또 입지 조건이 좋은 곳 그러니까 이용률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네. 하는데요. 바람이 잘 불거나 아니면은 이제 또 뭐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주는 그런 지역들로 가면은 또 네. 보조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예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지만 여전히 수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곳들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어떤 것들을 맞춘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당장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걸 참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를 좀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이 네. 좀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래도 풍력 발전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당장은 조금 역풍을 네. 맞고 있다. 저희 자료 제목처럼 맞고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희가 또 질문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어떤 기업을 좀 저희가 보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주가 아예 안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곳들은 여전히 이제 2035년까지 네. 해상 풍력을 이제 1000기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1000기요? 상황이고, 네. 네, 그곳을 계속 이제 꾸준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풍력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해저 전력선도 깔아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네. 여전히 이제 수주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하느냐?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게 똘똘하게 저희가 기자재 수주를 받고 있는 그리고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차 있는 기업들을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탑픽으로는 사실 이제 SK 오션 플랜트 네. 과거에는 이제 3강 MNT라는 이름이었죠. 얼마 전에 SK 에코 플랜트가 이걸 인수를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SK 오션 플랜트를 탑픽으로 만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기자재 업체 중에서도 이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네. 하부 구조물이라 하면 저희가 해상 풍력을 만들 때 보통 이제 타워를 이제 위에다가 쌓아야 될 텐데 그 밑에 이제 당연히 물 밑에도 무언가가 있어야만 이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네. 지금 대부분 다 대만 쪽으로 물량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많이. 대만 쪽은 이제 LCR이라고 해서 로컬 컨텐츠 룰인데 어느 정도 내수 쪽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44%를 지금 SK 오션 플랜트에서 받아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지금 그러네요. 입증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향후에도 이제 라운드 3가 곧 발주가 되기 시작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발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이제 결국 매출액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네. 뭐 네. 기업이 계속 주가가 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겠어요. 근데 풍력이 아무래도 이제
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부 구조물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 하부 구조물 만들 수 있는 부지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SK 오션 해상풍력 얼라이언스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네. 이거는 국내에 있는 24개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다 같이 동맹을 맺고 그쪽에 이제 만약에 외주를 주게 되면은 각각의 파트를 만들어서 오션 플랜트 쪽에서 이제 최종 조립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결국에 40개, 연에 40개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있었다면 이게 이제 6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많이 그래서 늘어나네요. 네, 한 1.5배가 이제 늘어나게 네.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외주를 주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마진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전체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오늘 이진호 위원님이 그 풍력 산업을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동향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약간 이런 방법론 같은 걸 좀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또 이번에 이 보고서 쓸 때 우리 김태형 매니저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진행만 하고 가기엔 너무 아쉽기 때문에 네. 또 공부한 건 또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보고서 쓰면서 이제 산업을 두루두루 봤을 텐데 네. 일단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주요 포인트들을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네. 풍력 발전에서 요즘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 네. 2개만 짧게 설명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의 주요 트렌드는 터빈의 대형화와 해상 풍력의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트렌드 모두 아까 말씀하신 LCOE의 저감과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네. 대형화의 경우 블레이드가 커질수록 보다 많은 풍력을 터빈에 전달할 수 있어서 이점이 있고 또 고도에 위치하게 돼서 풍속이 빨라 전력 생산량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타워의 발전 규모가 크면 동일량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타워의 숫자가 줄어드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디벨로퍼는 보다 적은 타워의 하부 구조물과 설치 비용을 지출하게 돼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해상 풍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해상 풍력은 현재 전체 풍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2030년까지 16%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네. 이는 해상 풍력이 지닌 특장점에 기인합니다. 네.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전술한 대로 풍력 타워는 시간이 갈수록 매우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양에서 발표한 풍력 타워의 경우 15메가와트인데요. 풍력 블레이드의 지름이 남산 타워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큰 블레이드는 뭐지 남산타워가 돌고 있는 거네요. 쉽게 네, 말해서. 맞습니다. 네. 이렇게 큰 블레이드는 당연히 육상으로 네. 운송이 불가능하겠죠. 그러겠네요. 네, 해상 풍력의 경우 선박을 통해 이런 기자재를 운송하기 때문에 지형이나 건축물로부터 제한이 없어서 설치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 결국 남산만한 남산타워만한. 근데 사실 남산타워도 옛날 말이에요. 이제 남산타워 안 쓰죠. 서울타워. 그죠? N4타워. 네. 근데 서울타워가 막 돌아갈 정도의 사이즈가 엄청 크다는, 그러니까 대형화 그리고 해상 풍력이 이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보고서에 아마 링크가 나갈 텐데요. 여기에 이제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 좀 읽어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을지로 주식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을지로 주식 토크.